책에서 여유를 담다. 책담. 책담에서 읽어드릴 이번 책은 미구엘 드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입니다. 돈키호테가 혼자 떠난 첫 번째 출정. 라만차 지방의 돈키호테. 그다지 오래되지 않은 옛날, 그 이름까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 라만차 지방의 어느 마을에 한 점잖은 시골 귀족이 살았다. 나이는 50살에 가까웠으며 키가 크고 비쩍 깡마른 체격에 다리는 길고 가늘었으며 얼굴은 홀쭉하게 여위고 까칠했다. 언제나 아침 일찍 일어났고 들로 사냥하러 가는 것을 무척 좋아했다. 사람들은 그를 끼하다 혹은 깨사다 라고 부르거나 더러 끼하나 라고 불렀다. 하지만 별명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다. 장차 이 이야기가 진실에서 한 치라도 벗어나지만 않는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 시골 귀족은 언젠가부턴가 차츰 기사소설에 빠져들더니 조금이라도 시간이 날 때면 소설책을 탐독하느라 여념이 없어 그 좋아하던 사냥도 그만둘 지경에 이르렀다. 이제 흥미진진한 기사소설을 읽는 것 외에 그의 관심을 끄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마침내 그는 기사소설에 대한 지나친 호기심과 사랑 때문에 더 많은 책을 읽을 요량으로 그동안 관리하던 광활한 논밭까지 팔아치우고 그 돈으로 기사소설을 마구 사들여 집안에 가득 채워놓았다. 밤낮으로 꼼짝 않고 앉아 온갖 기사가 펼쳐놓는 환상적인 모험담을 구구절절 읽으면서 책 속의 허구적인 황당무계한 이야기를 모두 진실이라고 여기게 되었다. 실제로 세상에는 거인과 마법사가 존재하며 처절한 결투와 전쟁이 일어났다고 믿게 된 것이다. 그러면서 악한 사람에게는 증오를 퍼붓고 용감한 사람에게는 찬사를 늘어놓았다. 이렇듯 닥치는 대로 기상천외한 책을 읽는데 열중하느라 도통 잠을 자지 못하고 밤을 하얗게 지새우더니 점점 머리가 이상해져 판단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었다. 결국에는 세상에 어떤 미치광이도 생각해보지 못한 망상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자신도 소설 속의 주인공처럼 갑옷과 투구로 무장을 한 채 창과 칼을 들고 늠름하게 말을 올라타 온 세상을 두루 돌아다니며 온갖 위험을 극복하고 불의를 바로잡는 편력 기사가 되어서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자신의 명성을 쌓아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는 자신의 욕망을 실천에 옮기고자 서둘렀다. 편력 기사가 되려면 우선 3가지가 필요했다. 다름 아닌 무기와 말, 자신의 마음을 바칠 여인이 구비되어야만 했다. 곧바로 다락방으로 올라가 깊숙이 처박혀 있던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갑옷과 투구, 창과 칼을 찾아냈다. 먼지에 뒤덮여 낡고 잔뜩 녹이 슬어 있었지만 정성껏 깨끗이 닦아내 손질했다. 살펴보니 투구에는 얼굴을 가려주고 보호해줄 가리개가 떨어져 나가고 없었다. 이에 두꺼운 마분지로 얼굴 가리개를 만들어 투구에 잘 끼워 넣으니 제법 그럴듯하게 투구다운 모양새가 갖추어졌다. 과연 튼튼하게 잘 만들어졌는지 시험삼아 칼을 뽑아들고 2번 내리치자 가리개는 어이없이 너무나 쉽게 망가져 버렸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안쪽에 철판을 덧대어 스스로도 만족할 만한 튼튼하고 멋진 얼굴 가리개가 달린 투구를 만들었다. 하지만 또다시 망가뜨릴까봐 이번에는 시험해볼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그냥 그것을
최고의 투구로 여기고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 다음 뒷견 마구간으로 자신의 말이 편력 기사의 위상에 걸맞은 훌륭한 명마인지 살펴보러 갔다. 그런데 가지고 있는 말은 비리비리 마르고 발굽은 온통 갈라진 데다가 뼈와 가죽만 앙상한 놈이었다. 하지만 알렉산더 대왕의 부세팔로나 엘시드 장군의 바비에카보다도 세상의 그 어떤 명마보다도 더없이 훌륭해 보였다. 그는 자신의 말에게 앞으로 겪게 될 새로운 사명에 어울리는 그럴듯한 이름을 지어주고 싶었다. 꼬박 나흘 동안이나 수많은 이름을 지었다가 지우고 다시 만들었다가 지우며 고심한 끝에 로시난테라는 의미심장한 이름을 생각해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이 자신의 말이 예전에는 볼품없이 야위고 비루했지만 지금은 세상에서 제일 가는 명마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 같았다. 말에게 마음에 쏙 드는 고상한 이름을 지어주고 나자 이번에는 자신의 이름도 바꾸고 싶었다. 장장 여드레 동안 편력 기사로서 알맞은 이름을 고심하고 궁리하던 끝에 자신을 돈키호테 데 라만차, 즉 라만차 지방의 돈키호테라 부르기로 했다. 이름에 해당하는 키호테란 단어는 본래 기사의 넓적다리를 보호하는 갑옷의 한 부분을 지칭하는 것으로 자신의 위상에도 알맞은 이름이었다. 또한 위대한 아마디스가 단순히 자신을 아마디스라 부르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자기 조국의 위상을 드높이고자 스스로 아마디스 데 가울라라고 이름 지었던 것을 생각해 볼 때 라만차 지방 출신인 자신도 그 훌륭한 기사처럼 고향 이름을 이름에 덧붙이는 게 좋을 것 같았다. 기사 소설에 등장하는 영웅처럼 이런 이름을 갖고 명예로운 모험을 펼침으로써 비로소 자신뿐 아니라 고향도 빛낼 수 있으리라 생각했던 것이다. 녹슨 무기도 말끔히 손질하고 제대로 얼굴 가리개가 달린 투구도 준비하고 그럴듯하게 말의 이름도 짓고 자신의 이름도 바꾸고 나니 편력기사가 될 준비는 대강 모두 갖춘 셈이었다. 그런데 매우 중요한 뭔가가 빠진 듯했다. 기사로서 마땅히 있어야 할 사랑을 바칠 여인이 빠져 있었다. 사랑하는 여인이 없는 편력기사는 잎사귀 없는 나무요 열매 없는 나무이며 영혼이 없는 육체와도 같았다. 보통 여느 편력기사에게 종종 일어나듯이 만약 자신이 거인을 때려 눕히거나 다른 기사와 싸워 승리를 거두었을 경우 곧바로 그들을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에게 보내어 그녀 앞에 무릎 꿇게 하고서 라만차 지방 출신의 훌륭한 돈키호테가 그들과 맞서 어떻게 용감하게 싸웠는지를 공손하게 아뢰 필요가 있었다. 문득 한때 마음속으로 열렬히 짝사랑하던 이웃 마을에 사는 매우 아름다운 농부 아가씨가 떠올랐다. 이름은 알돈사 로렌소였는데 마음속 연인으로 삼기에 전혀 손색이 없는 여인이었다. 돈키호테는 편력 기사의 연인답게 그녀의 이름도 공주나 귀부인에게 어울릴 만한 이름으로 지으려고 고심한 끝에 둘시네아 델 또보소, 즉 또보소 지방의 둘시네아라 부르기로 했다. 비록 관계없지만 본명인 알돈사와 언뜻 비슷해 보였으며 실제로 그녀는 또보소 출신이었기 때문이다. 돈키호테의 기사 임명식. 무더운 7월의 어느 날 돈키호테는 집안일을 도맡아주던 40이 넘은 가정부와 아직 20살이 채 안 된 조카딸에게 말 한마디 없이 동도 튀기 전에 완전 무장을 하고 로시난테에 올라탔다. 머리에는 조잡한 투구를 쓰고 손에는 둥근 방패와 창을 움켜쥔 채 뒷마당 문을 통해 빠져나와 넓은 평원으로 향했다.
힘차게 발을 내디디며 자신이 그토록 바라던 편력기사의 꿈이 너무나 쉽게 이루어진 것에 대해 무척 기쁘고 신이 났다. 그러나 평원에 들어서자마자 문득 자신이 진정한 편력기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두려워졌다. 사실 아직 정식으로 기사 임명을 받은 적이 없었다. 이는 자신의 여정에 있어 길을 가로막으며 회방 놓는 사람들과 당당하게 맞서 싸울 수 없다는 것을 의미했다. 기사도의 규율에 따르면 정식 기사가 아닌 사람은 어떤 기사와도 무기를 겨누며 싸울 수도 없고 싸워서도 안 되었던 것이다. 한순간 결심이 흔들리며 이제까지의 모든 계획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의 동요가 일었다. 하지만 곧 돈키호테는 책에서 읽은 대로 다른 기사를 흉내내어 길에서 맨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부탁하여 정식으로 기사 임명을 받기로 결심했다. 이렇게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날 거의 하루 종일 로시난떼가 가고 싶은 대로 몸을 내맡긴 채 길을 걸었지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자 돈키호테는 적잖이 실망했다. 자신이 용감하고 씩씩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조바심이 났다. 해질 무렵에는 말도 그도 모두 피곤에 지치고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 되었다. 심한 배고픔을 달래고 밤을 지낼 만한 성이나 양치기에 오두막 같은 곳이 없을까 하고 사방을 둘러보았다. 그때 뜻밖의 길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곳에 주막 하나가 시야에 들어왔다. 그곳은 지금껏 누누이 읽어왔던 기사 소설 속에 등장하는 성처럼 그에게는 일종의 구원의 성과도 같았다. 우뚝 솟은 4개의 첨탑과 총안이 있는 흉벽들, 개폐교와 성 둘레에 도랑처럼 판 못이 있는 그야말로 평소 머릿속에서 상상해온 것과 비슷한 웅장한 성으로 보였다. 걸음을 재촉하여 성으로 착각한 주막 앞에 다다르자 말의 고삐를 잡아당겨 세웠다. 그리고 성벽의 요철 사이로 난쟁이가 나타나 사람들에게 기사의 도착을 알리는 나팔을 불어주길 기다렸다. 때마침 공교롭게도 돼지떼를 몰고 근처를 지나가던 돼지치기가 돼지를 불러 모으기 위해 뿔피리를 불어댔다. 그러자 그 소리를 그토록 기다리던 난쟁이의 신호로 확신한 돈키호테는 아주 흡족해하며 당당하게 주막 쪽으로 다가갔다. 주막의 입구에는 젊은 창녀 2명이 지나가는 나그네들에게 추파를 던지며 서 있었다. 창녀들은 철거덕거리는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로 무장을 한 채 주막을 향해 다가오는 돈키호테의 괴상한 모습을 보자 놀라서 잔뜩 겁을 먹고 허둥지둥 주막 안으로 달아나려고 했다. 성문 앞에서 바람을 쐬던 아름다운 귀부인들이 자기가 무서워 도망치는 것이라고 지레짐작한 돈키호테는 창녀들을 안심시키고자 얼굴 가리개를 들어 올려 홀쭉한 먼지 투성이의 얼굴을 드러내고는 부드럽고 정중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가씨들이시여, 도망가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저는 기사도의 규율에 따라 어느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으며 함부로 건드리지도 않습니다. 게다가 고귀한 아가씨들에게는 더욱 예를 갖추어 대하는 사람입니다. 여인들은 자신의 신분에 전혀 어울리지도 않는 아가씨라는 호칭과 가까이에서 바라본 그의 우스꽝스러운 모습에 어느덧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도저히 웃음을 참을 수 없어 큰 소리로 깔깔거리며 웃어댔다. 자신이 커다란 웃음거리가 되었다는 것을 알아차린 돈키호테는 마음이 상했고 은근히 부하가 치밀어 올랐다. 바로 그때 다행히 주막 주인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해괴망측한 기사의 몰골로 서 있는 돈키호테의 모습에 주인 역시
그가 완전히 머리가 돈 미치광이라고 생각되어 웃음이 터져나올 것만 같았다. 하지만 완전 무장한 차림새에 이내 주눅이 들어 공손하게 대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하고서 주막을 숙소로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어서 오십시오, 기사님. 혹시 주무실 곳을 찾으신다면 이곳에 묵으시지요. 저희는 침대를 빼고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추었습니다. 돈키호테는 주막집 주인을 성주로 착각하고는 정중한 초대를 흔쾌히 받아들였다. 한편 여인들은 그가 갑옷을 벗는 것을 도와주었는데 투구마는 도저히 벗겨낼 수가 없었다. 투구에 달린 녹색 끈을 어찌나 단단히 매듭지어 묶어놓았던지 도무지 매듭을 풀 수가 없어 끈을 잘라야 할 상황이었다. 그러나 돈키호테는 이를 완강히 거부했고 밤새도록 그 투구를 쓰고 있어야만 했다. 게다가 그는 저녁을 먹으러 식탁에 앉았지만 투구의 얼굴 가리개를 손으로 받쳐들고 있어야만 했다. 제 손으로는 아무것도 먹을 수 없어 여인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식사조차 할 수가 없었다. 결국 여인들은 그의 입에 직접 음식을 떠먹여 주었다. 하지만 좀 더 어렵고 복잡한 문제에 봉착했는데 과연 물은 어떻게 마실 것인가 하는 일이었다. 주막집 주인은 속이 텅 빈 갈대줄기를 끊어와 한쪽 끝은 그의 입에 물리고 다른 한쪽 끝은 컵에 꽂아 빨아 마실 수 있도록 해주었다. 돈키호테는 자신이 진짜 성에서 아리따운 아가씨들의 시중을 받으며 식사를 하고 있다고 철석같이 믿었다. 그리고 바로 여기가 기사 임명을 받기에 더할 나위 없이 적당한 곳이라고 여기면서 성주에게 찾아가 자신을 정식 기사로 임명해달라고 간청했다. 주막집 주인은 교활한 사람인데다가 벌써부터 손님이 제정신이 아닐 거라고 짐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요구를 받자 자신의 생각이 맞았다고 확신했다. 그래서 그날 밤 재미있는 장난을 치기로 마음먹고 손님의 기분을 맞춰주기로 했다. 주막집 주인은 현재 성이 개축 중이므로 불침번을 설 예배당이 없지만 부득이한 경우 불침번은 어디서든 설 수 있으니 오늘 밤은 성의 앞마당에서 불침번을 서도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일 아침에 하느님의 뜻에 따라 기사 임명식을 올리면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기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돈키호테는 즉시 주막 옆에 있는 넓은 뜰에서 불침번을 설 준비를 했다. 우물가에 있는 두레박 위에 갑옷 등을 한데 모아 올려놓은 뒤 창과 방패를 들고 점잖게 두레박 앞을 왔다 갔다 하기 시작했다. 이미 밤은 깊었지만 구름 사이로 보름달빛이 환하게 비쳐 그의 기이한 행동은 먼 발치에서도 사람들의 눈에 뚜렷하게 보였다. 바로 이때 주막에 묵고 있던 마부 한 사람이 자신의 노새들에게 먹일 물을 깃기 위해 우물가로 다가왔다. 마부는 태연스레 두레박 위에 놓인 돈키호테의 갑옷 등을 치우려고 했다. 돈키호테는 그러한 무례함에 큰 소리로 호통쳤다. 오, 분별 없는 경솔한 기사여. 네가 누구인지는 몰라도 감히 이 가장 용감한 편력 기사의 갑옷에 손을 대려고 하다니 참으로 무엄하구나. 무례한 행동의 대가로 목숨을 잃고 싶지 않거든 네가 한 행동을 직시하고 갑옷에 손대지 말지어다. 하지만 마부는 그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갑옷의 가죽끈을 잡아채더니 땅바닥에 휙 내던져 버렸다. 이 모습에 돈키호테는 대뜸 들고 있던 방패를 내팽개치더니 두 손으로 창을 높이 쳐들고는 다짜고짜 마부의 머리를 향해 힘껏 내리쳤다. 심하게 상처 입은 마부는 머리통을 감싸준 채 고래고래 비명을 내질렀고
결국 그 소란에 주막에 묵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두 마당으로 뛰쳐나왔다. 무참히 땅바닥에 고꾸라진 마부를 본 동료 마부들은 돈키호테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먼발치에서 돌팔매질을 하기 시작했다. 돈키호테는 그대로 갑옷을 버려둘 수 없었기에 우물가를 떠나지 못하고 온 힘을 다해 날아오는 돌멩이 세례를 방패로 막았다. 마당에서 사람들이 떠들썩거리는 소리에 주인이 황급히 달려나왔다. 그러고 손님들에게 그가 정신이 나가서 그러는 것이니 상대하지 말고 제발 그냥 내버려 두라고 설득했다. 한편 돈키호테는 노발대발하면서 큰 소리로 마부들을 향해 배신자라고 꾸짖으며 편력 기사가 이런 취급을 받도록 내버려두는 성주 역시 도량이 좁고 비열한 사람이라고 투덜거렸다. 주막집 주인은 이런 실성한 사람에게서 벗어나 한시라도 주막이 평온해지려면 더 큰 불상사가 일어나기 전에 가급적 빨리 돈키호테가 원하는 기사 임명식을 행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는 돈키호테에게 다가가 자신도 전혀 모르는 사이에 미천한 사람들이 저지른 무례함을 용서해달라며 사과하고 정식 기사가 되는 의식을 치르자고 제안했다. 우선 주인은 마부들에게 지급한 밀집과 보리의 양을 기입해 놓은 장부를 들고 왔다. 그리고 하인이 가져다준 짤막한 양초 토막에 불을 붙인 후 여인들을 불러 세워놓고 돈키호테에게 자기 앞에 무릎을 꿇으라고 명령했다. 주인은 장부를 아무렇게나 펼쳐들고 마치 경건한 기도라도 드리듯이 입속으로 웅얼웅얼 중얼거리더니 벼랑간 손을 들어 돈키호테의 목덜미를 세게 내리쳤고 이어서 여전히 낮은 소리로 뭔가를 중얼거리며 손에 들고 있던 돈키호테의 칼등으로 돈키호테의 등을 세게 내리쳤다. 그런 다음 창녀 중 한 여인에게는 돈키호테의 허리에 칼을 채워주라고 일렀고 다른 여인에게는 박차를 달아주라고 했다. 이제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 초고속 기사 임명식이 순식간에 끝나버리자 비로소 정식 기사가 된 돈키호테는 기쁜 나머지 당장이라도 모험을 찾아 떠나고 싶어 몸이 근질거렸다. 곧장 로신한테의 안장을 얹어 올라타고 주막집 주인에게 기사 임명식을 베풀어준 데 대한 감사의 말을 전했다. 주인은 그저 돈키호테를 빨리 떠나보내고 싶은 마음에 숙박료를 달라는 말은 꺼내지도 않고 서둘러 잘 가라며 발길을 재촉했다. 똘레도 상인과의 한바탕 결투. 기사의 칭호를 받은 돈키호테가 들뜬 마음으로 주막을 나선 것은 지평선 너머 먼 동이 희끄물에 밝아오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새롭게 정식 편력 기사로 태어난 돈키호테는 장차 무궁무진한 모험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질 거라고 생각하니 기쁨으로 가슴이 벅차올랐다. 불현듯 성주가 들려준 충고가 떠올랐다. 모든 편력 기사는 반드시 돈이 있어야 하며 갈아입을 깨끗한 속옷과 부상에 대비해 치료약도 지녀야 하고 그 모든 것을 지고 다닐 하인도 필요하다. 이에 돈키호테는 모험을 찾아 길을 떠나기 전에 일단 집으로 되돌아가서 준비물을 챙기고 기사의 시종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할 만한 사람을 구해와야겠다고 다짐하고 로시난테의 머리를 고향 마을 쪽으로 돌렸다. 말을 타고 가다가 사거리에 이르렀다. 이럴 경우 소설 속 기사는 잠시 멈춰서서 어느 길로 갈 것인지 망설인다는 이야기가 생각났다. 그래서 편력 기사를 흉내내어 발걸음을 멈추고 곰곰이 생각한 끝에 로시난테의 목에 맨 고삐를 풀고 말이 원하는 대로 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었다. 4km쯤 갔을 때
멀리서 한 무리의 사람이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나중에 알게 된 일이지만 그들은 6명의 똘레도에 사는 상인으로 비단을 사러 무르시아로 가는 길이었다. 상인들은 햇빛을 피하기 위해 양산을 썼고 뒤에는 말을 탄 하인 넷과 노새를 몰고 걸어가는 노새무리꾼 셋이 동행하였다. 하지만 돈키호테는 제멋대로 그들을 편력기사라 여기며 새로운 모험거리가 생긴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번에야말로 책에서 읽은 기사의 모험을 따라해볼 좋은 기회인 것 같았다. 그러고 말 안장 위에서 허리를 꼿꼿이 고추 세우고 창을 움켜쥐고 방패를 가슴팍에 댄 채 제법 늠름한 자세로 길 한가운데 버티고 서서 결투를 청할 태세를 갖추었다. 모두 가던 길을 멈추시오. 만약 라만차 지방의 여왕인 둘시네아 델 또보소보다 더 아름다운 여인은 이 세상에 없다고 고백하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이곳을 무사히 지나갈 수 없소. 상인들은 처음에는 아연실색하며 걸음을 멈추었지만 곧바로 그의 괴상망측한 몰골을 보고 기이한 말투를 듣고서 돈키호테가 미치광이일 것이라고 짐작했다. 그러나 상대방이 왜 자신들에게 그런 고백을 강요하는지 궁금했다. 다소 장난기 있는 한 상인이 나서서 장단을 맞춰주었다. 진정하십시오, 기사님. 저희는 기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둘시네아님이 대체 어떤 분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분이 비록 애꾸는 일지라도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귀부인이라고 기꺼이 맹세하겠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여인에 대하여 서슴지 않고 모욕적인 말을 내뱉는 상인에게 돈키호테는 잔뜩 화가 치밀어 올랐다. 이 발칙한 놈아, 나의 아름다운 귀부인에게 그토록 불경스럽게 말하다니 어디 맛 좀 봐라. 그는 분노로 벌겋게 달아오른 얼굴로 농담을 건넨 상인을 향해 창을 겨누며 살기등등하게 덤벼들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로시난떼가 도중에 발이 걸려 비틀거리면서 쓰러지는 바람에 돈키호테는 땅바닥에 곤두박질치며 떨어져 대굴대굴 구르다가 길게 널브러졌다. 바둥대며 일어나려 했지만 몸에 걸친 갑옷이 무겁고 창, 방패, 박차, 투구 등이 거치적거려서 도무지 꼼짝할 수 없었다. 그들을 향해 위협적으로 고래고래 고함만 질러댈 뿐 달리 대처할 방도가 없었다. 도망치지 마라, 이 비겁한 놈들아. 나쁜 놈 같으니라고. 이놈들아, 잘 들어라. 내가 여기에 쓰러진 것은 내 잘못이 아니라 순전히 내 말 때문이다. 그러자 일행 중 심성이 고약한 노새무리꾼 한 명이 돈키호테 옆으로 다가왔다. 다가와 창을 집어들더니 자신의 가슴팍에서 보란듯이 두 동강으로 부러뜨리고 부러진 창대로 돈키호테를 사정없이 후려치기 시작했다. 얼마나 두들겨 맞았는지 갑옷을 입었는데도 돈키호테는 만신창이가 되고 말았다. 상인들이 너무 심한 것 같으니 이제 그만 내버려 두라고 말렸지만 하인은 열이 받아 있던 터라 모든 울분이 풀릴 때까지 마구 몽둥이질을 퍼부어댔다. 결국 지친 하인과 상인들 일행이 무르시아 쪽으로 가던 길을 향해 다시 떠나자 길 한가운데에는 돈키호테만 녹초가 되어 옴짝달싹 할 수 없는 몸으로 덩그러니 남게 되었다. 때마침 운 좋게도 같은 마을에 사는 농부 한 사람이 풍차 방앗간에 밀을 한 짐 져다 주고 돌아오던 길에 그곳을 지나가게 되었다. 농부는 신음소리를 내며 끙끙거리는 돈키호테를 발견하고는 당나귀 위에서 내렸다. 몽둥이질로 산산조각이 난 얼굴 가리개를 벗겨내고 온통 뽀얗게 먼지를 뒤집어 쓴 얼굴을 닦아내자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었다. 아니, 기아나나리,
어떤 놈이 나리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았습니까? 마음씨 착한 농부는 돈키호테의 낡은 갑옷과 투구를 벗겨내고 몸에 상처가 났는지 살펴본 뒤 그를 힘겹게 자신의 당나귀 위에 올려 태웠다. 그런 다음 갑옷과 투구, 부러진 창 토막을 모두 주워 모아 로시난테의 등에 차곡차곡 싣고 마을을 향해 발길을 옮겼다. 한편 돈키호테는 현실을 분간하지 못하고 책에서 읽은 모험담이 비로소 자신의 눈앞에서 펼쳐진다고 생각했다. 안데케라의 성주인 로드리고 데 나르바에스가 모로족 영웅 아빈다라에스를 체포해서 성으로 끌고 가는 이야기는 자신의 처지에 아주 잘 들어맞는 이야기였던 것이다. 그래서 농부가 몸이 좀 어떠하냐고 어디가 아프냐고 물으면 돈키호테는 포로가 된 아빈다라에스가 성주 로드리고에게 대답했던 것과 똑같이 했다. 돈키호테의 장황하고 쓸데없는 소리에 농부는 참지 못하고 말했다. 나리, 저는 나리와 같은 마을에 사는 페드로 알론소입니다. 또 나리는 모로족 아빈다라에스가 아니라 훌륭한 이웃 어르신 끼 하나님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고 있소. 지금 말한 사람은 물론 프랑스의 12명의 기사 모두, 그리고 저 유명한 9명의 기사 모두도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소. 당연히 나의 공적이 그들 모두가 한데 모여 이룬 위협보다 훨씬 더 클 테니 말이오. 결국 돈키호테의 착오를 바로잡아 주려던 농부의 노력은 헛일이었다. 참담한 모습으로의 귀가. 두 사람은 이미 땅거미가 지고 날이 어둑해졌을 때에야 돈키호테의 집에 다다랐다. 그 무렵 집안에는 돈키호테와 절친한 친구 사이인 마을 신부와 이발사가 와 있었는데 그가 말없이 몰래 집을 빠져나가 사흘째 아무런 소식이 없자 가정부와 조카딸은 두 사람을 불러놓고 걱정스런 푸념을 늘어놓던 참이었다. 라만차 지방에서 가장 섬세하고 지혜로운 귀족인 돈키호테가 온종일 서재에 틀어박혀서 밤낮으로 쉬지 않고 연달아 그 망할 놈의 기사소설을 읽어대더니 마침내는 머리가 이상해진 거라며 그 마귀 같은 책을 몽땅 불구덩이에 집어넣어야 된다고 목청을 돋우어 떠들어댔다. 때마침 농부가 큰 소리로 돈키호테가 집으로 돌아온다고 알렸다. 이 소리에 모두 우르르 집 밖으로 뛰쳐나와 만신창이가 된 채 농부의 당나귀 등에 실려온 돈키호테를 호들갑스럽게 맞이했다. 그들은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당나귀 위에서 내려올 수 없을 정도로 호되게 두들겨 맞은 그를 부축해서 끌어내린 뒤 침대로 데려가 눕혔다. 그동안 돈키호테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사나운 거인 10명과 용감하게 싸우다가 로시난테의 등에서 떨어지는 바람에 상처를 입게 된 것이라며 얼토당토하는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았다. 이에 신부와 이발사가 수많은 질문 공세를 퍼보았지만 어떠한 질문에도 대답하지 않았다. 배가 고프니 그저 먹을 것을 좀 갖다 주고 잠 좀 자게 내버려 달라고 대답할 뿐이었다. 그들은 지금 먹을 것이 돈키호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기에 원하는 대로 해주었다. 다음 날 아침 가정부와 조카딸, 신부, 이발사는 돈키호테의 머리를 돌게 만든 불행의 근원인 책을 없애버려야겠다고 생각하고서 서재에 빼곡히 쌓여있던 많은 책을 낱낱이 훑어보며 불에 쳐넣을 책과 쳐넣지 않아도 될 책을 가려냈다. 그들은 대다수의 책을 창문 밖 아래로 내던졌고 뒷마당에 지펴놓은 모닥불 구덩이 속에서 모조리 불살랐다. 그런 다음 신부와 이발사는 돈키호테가 깨어나 원기를 회복해 다시 책을 찾지 못하도록 아예 서재의 문을 막고 벽으로 봉해버렸다.
이틀 뒤 돈키호테는 자리를 털고 일어나 서재 속에 애지중지하며 고이 간직해 두었던 책을 살펴보러 갔다. 그러나 원래 있던 자리에 서재가 보이질 않자 이곳저곳 온 집안을 돌아다니며 기웃거렸지만 도무지 서재의 문을 찾을 수 없었다. 결국 가정부에게 서재가 어느 쪽에 있는지를 물었다. 이러한 상황은 이미 신부와 이발사가 예상한 것이었다. 가정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신부에게 사전에 충분히 교육받았던 터라 미리 짜놓은 각본대로 이 모든 일은 돈키호테를 줄곧 쫓아다니던 한 마법사가 저지른 소행이며 그가 방 전체를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었다고 했다. 어느 날 밤 구름을 타고 온 마법사가 용에서 내려와 서재에 들어갔는데 그 안에서 무엇을 했는지 모르지만 잠시 뒤 온 집안을 연기로 가득 채우더니 지붕을 뚫고 휙 날아가 버렸어요. 떠나면서 큰 소리로 서재와 책의 주인에게 말 못할 원인이 있어 그런 짓을 벌였다고 하던걸요. 순진한 돈키호테는 가정부의 그럴듯한 거짓말을 고지곳대로 받아들이며 망상에 빠져서 자신에게 보물과도 같은 책을 감쪽같이 사라지게 한 장본인이 다름 아닌 프레스돈이라는 고약한 늙은 마법사라고 철석같이 믿게 되었다. 그 후 돈키호테는 보름 동안 아주 조용하게 지냈으며 집안은 평온을 되찾는 듯했다. 사람들은 그의 광기가 완전히 치유되었다고 믿었다. 하지만 기억력이 아주 뛰어난 그는 여태껏 읽었던 모든 책의 내용을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하였다. 그리고 두 친구, 신부와 이발사와 함께 논쟁을 벌이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존재는 편력 기사이며 편력 기사도를 부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돈키호테는 이웃에 사는 산초 빤사라는 선량한 농부를 찾아가 자신의 시종이 되어달라고 간곡하게 청했다. 그러면서 언젠가 모험을 통해 섬 하나를 손에 넣으면 그 섬을 다스릴 수 있는 총독의 권한을 주겠다는 말로 꼬드겼다. 약간 어수룩한 데다가 가난했던 시골 농부 산초는 달콤한 유혹 앞에 마음이 흔들려 결국 처자식을 남겨두고 돈키호테와 함께 모험을 찾아 떠나겠노라며 시종이 되는 것을 수락했다. 돈키호테는 지난번 기사임명식을 치러준 성주의 충고대로 자신의 물건을 헐값에 내다 팔거나 저당 잡히기도 해서 상당한 액수의 돈을 마련했으며 망가진 투구도 고치고 친구에게 방패도 빌려서 차근차근 만반의 준비를 끝냈다. 그리고 산초에게 떠날 날짜와 시각을 알려주었다. 어느 날 밤 두 사람은 아무에게도 작별을 고하지 않고 살그머니 마을을 빠져나와 여행길에 올랐다. 돈키호테는 로시난떼에 올라탔고 산초 빤사는 자신의 당나귀 중 가장 좋은 녀석의 등에 올라탄 채 안장 좌우에 먹을 것을 가득 담은 불룩한 자루 둘과 술부대를 매달고 기사를 따라 길을 떠났다. 그들은 되도록 집에서 멀리 벗어나고자 밤새도록 걸음을 재촉했다. 동이틀 무렵에는 사람들이 자신을 찾아 나선다 하더라도 절대로 찾을 수 없는 지점에 이르렀다.